도대체 미국 과자는 뭐가 달라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과자를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시대, 그토록 단단했던 최강국의 경제와 사회는 완전히 무너졌고 국민들의 삶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전례 없던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식품회사 호스티스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척박한 시대를 위로할 수 있는 달콤한 스낵을 만들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사상 최고, 아니 극단적인 달콤함을 가진 바닐라 스펀지 케이크를 구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바나나 크림은 원가가 지나치게 높을 뿐더러 그 달콤함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스티스는 당대 최고의 식품과학자들을 동원해 역사적인 실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우유 크림이 아니라 액상과당과 쇼트닝을 배합해 크림 아닌 크림,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크림 같은, 하지만 그 달콤함은 마치 멀쩡한 사람이 먹었을 때 두통이 올 만큼 엄청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성공한 것이죠. 이 황금빛 스낵 한 입에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혀를 감싸는 인공적이지만 압도적인 바닐라 향의 달큰한 크림이 복잡한 세상을 즉시 벗어나게 할 만큼 강력한 자극. 트윈킬은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뉴런 속 깊숙이 존재하는 압도적인 미국 스낵 신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1960년 대공황의 어려움은 사라지고 전후 미국은 풍요와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1964년 이 시대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제품이 스낵 대전쟁에서의 왕좌를 가져가는 상황이었고, 시리얼 시장의 거물인 켈로그는 감히 아침 식사까지 대용해버릴 수 있는 혁신의 과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빵과 잼을 합치되 상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 수석 연구진들은 페이스트리 안에 필링을 넣고 밀봉한 후 구워낸 후 그 위에 설탕 아이싱을 덧입히는 과정을 거친 시제품을 만들었고, 방금 따뜻하게 되어진 이 스낵을 맛보는 순간 바삭한 껍질 속에서 터져나오는 뜨겁고 달콤한 필링, 입안 가득 폭발하는 설탕 아이싱의 초월적인 단맛, 그것은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타겟으로 한 완벽한 설계였던 것입니다. 팝타르츠는 아침 식사를 영양 섭취해서 달콤한 쾌감 충전으로 바꿔놓은 역사적인 스낵이며, 그들이 개발한 것은 단순한 페이스트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각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정교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바로 느낌이 왔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감독님들이 속 터져 하는 맛이에요. 감독님들이 이제 선수들 보고 진짜 막 속 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목매요. 막 미칠 것 같아. 21세기 맛의 극한을 향한 탐구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강렬하고 더 새롭고 더 중독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미국의 스낵 제조 기술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절정에 이르렀지만 현 시대를 지배할 천상의 피조물은 의외로 멕시코의 작은 회사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라임, 칠리, 소금과 같은 단순한 원소들, 즉 그동안의 매너리즘에 반하는 베이직 프로세스로 돌아가 새로운 배합을 적용한 최종 병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혀끝에 닿는 날카로운 산미, 뒤엉켜 터지는 불꽃 같은 매운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압도적인 짠맛, 이 세 가지 자극이 경고 없이 계산 없이 뇌의 쾌락 중추와 통각 수용처를 동시에 공격하는데, 식품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이 자극의 역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맛을 찾게 만든다고 경고할 만큼 심각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타키스는 마치 고통과 쾌락을 한데 표현해 놓은 것 같은, 마치 삶 그 자체를 표현한 듯한 극단적이고 매혹적인 맛으로 처음에는 당황스러울지라도 몇 번 먹다 보면 죽는 날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되는 악마적인 맛, 그것이 바로 미국 과자인 것입니다. 이게 일단 이거는 먹었을 때 땀이 살짝 나려고 하거든요. 되게 매콤하면서 약간 쉬면서, 정확히 무슨 느낌이냐면 에라하고 났을 때 딱 그 느낌이야. 에라하고 났을 때 땀 갑자기 막 식은땀 흘리면서 갑자기 에라하고 싶으면 다 키스. 밥을 하기 싫은 것은 한국 어머님들 뿐만 아니라 미국 어머님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만국 공통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매일 똑같은 부엌, 똑같은 조리대, 똑같은 냄비를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때울 수 없을까? 그런데 문제는 엄마들은 좀 어떻게 때우는 것에도 나름 양심의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맛도 맛이지만 영양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즉 밥이 되는 메뉴여야만 허용이 가능한 것이었으니 주부 완판의 기적 맨위치입니다. 1969년 인간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해, 미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져 가정마다 맞벌이 부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와중에 캠벨, 스완슨 이런 식품 대기업에서는 눈치를 진즉에 채고 TV 디너, 즉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냉동 도시락을 출시해 대박 행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즉석식품으로는 정말 들어가 비빌 자리가 없다며 다른 회사들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빠져 있을 때, 헌츠라는 회사의 개발팀 사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냉동 도시락 같은 몸에 나쁜 이미지의 제품 말고 뭐가 없을까? 그러다가 결국 학생들의 급식으로 나오는 슬러피조를 떠올린 것이죠. 슬러피조는 다진 쇠고기를 특제 양념에 볶아 햄버거 마냥 샌딩해서 먹는 미국 서민 음식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이 슬러피조 소스를 통조림화해서 팔아버리겠다. 그러면 주부님들께서는 그냥 고기만 익히시고 이거 부으시라. 그럼 애들 식사가 끝나버리는 거다. 즉 비빔밥에 비빔소스를 판 것과도 같은 이치였는데, 이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게다가 악마의 재능으로 똘똘 뭉친 미국 식품회사 아니랄까봐 기존에 먹던 슬러피조보다 훨씬 더 감칠맛을 살려버려 애들이 밥 시간만 되면 맨위치를 부르짖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엄마들은 이걸 짝으로다가 쟁여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지런한 엄마들은 맨위치 소스마저도 본인들이 직접 따라해보고자 했는데, 집에서 만드는 슬러피조 소스는 맨위치 소스에 비해 어딘가 좀 너무 달거나 너무 시거나 혹은 고기 맛을 덮어버리는 등 이 미묘한 균형점을 찾는 게 영 안 되는 거예요. 그 맛이 어떻길래 다진 고기에 맨위치 캔을 따서 붓는 순간 토마토가 끓어오르는 그 묘한 달큰함이 부엌 가득 퍼지는데, 마치 오래 끓인 미트소스 스튜처럼 찐득한 향이랄까요? 그 안에 살짝 숨어있는 설탕의 달달함과 양파를 졸인 듯한 그 깊은 내음 플러스 식초가 아주 얇게 깔리면서 코 속 어딘가를 은근하게 간질러버려요. 다진 고기가 소스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후라이팬에서 쩍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짜잘한 고기 알갱이마다 소스가 눅진하게 입혀지고 부드러웠던 고기가 점점 찐득해지는 변화 과정의 소리, 바로 미국판 짜그리 고기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번을 구워다가 이제 이 고기들을 폭탄 투하하는 겁니다. 거의 뭐 가능할 만큼 꽉꽉 채워놓으면 이게 무게가 묵직한 게 빵이 짓눌리면서 힘든 숨을 뱉어내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여기서 얼른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빵의 부드러운 저항감이 느껴지는 듯 하다가 이빨이 헤집는 순간 정말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 마냥 우수수 입안으로 투하되는 미끄덩하고 찐득한 고기가 혀를 완전히 압도하는데, 그 스윗함과 짜가운 맛이 물결처럼 몰려오다가 새콤한 토마토 산미가 그걸 잠깐 늦춰주는 듯 하다가 고기 육즙과 함께 한꺼번에 최종적으로 어셈블해서 몰아붙이는 식의 맛이 정말 먹는 행복이라는 것의 원초적인 개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먹는 거 반 흘리는 거 반인 게, 다진 고기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니 이걸 깔끔하게 먹는 것은 불가능이고 이따 주워 먹으면 되는 식입니다. 참고로 맨위치의 이름은 당시 요리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는 남자들까지도 진짜 식사다운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 학살자, 닭 마왕 이런 식의 별명으로다가 불리울 만큼 닭보태이지만, 그만큼 치킨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이 존재하는데 각 브랜드마다 적어도 치킨에 대한 각자의 개성이 빡 써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크리스피의 황제 파파이스, 고온 압력 튀김 방식의 천상의 오리지널 변주 KFC처럼 말이죠. 그런데 유독 이 브랜드의 치킨만큼은 제 입에는 영 맞지가 않습니다만, 또 사이드 메뉴가 기가 막히게 맞아버리는 주객전도용 브랜드 1타, 바로 처치스 치킨입니다. 1952년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시작된 처치스 치킨은 처음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소하게 치킨을 팔던 말 그대로 동네 닭집이었습니다. 나름 뭐 나쁘지 않은 퀄리티의 치킨이었기에 지점을 야금야금 늘려나갔지만 거물 브랜드들을 이길 만큼의 맛이나 개성은 없었기 때문에 치킨 매니아들에게 그리 큰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처치스는 의외로 치킨돌이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할라피뇨 바머스였습니다. 고작 이 사이드 메뉴가 처치스 치킨을 미국 대표 브랜드로 끌어올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먹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그 맛을 예상할 수 없는 독특한 풍미에 미국 전체가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맛이 어떻길래? 한입 베어무는 순간 첫 번째로 감지되는 것은 이 날카로울 만치 바삭한 황금빛 튀김옷이 가진 최적의 경도인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0.2초 정도 지속되는 바삭함에서 오는 청각적 쾌감 또한 대단해 버리는 겁니다. 튀김옷을 지나면 혀는 곧바로 부드럽고 매끄럽고 뜨거운 질감의 체다 치즈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 치즈가 단순한 고소함을 넘어 가장 이상적인 용융 상태로 입안을 보드랍게 감싸는 바로 그때 할라피뇨 특유의 알싸하고 기분 좋은 매운맛이 아래에서 뚫고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잘게 다져진 할라피뇨 특유의 상큼함과 개운한 풍미가 치즈의 고소함과 얽히며 맛의 레이어를 더하는데, 이곳 할라피뇨의 매운맛은 통상 스코빌 지수 5000 정도의 대부분의 소비자가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의 맛있는 매콤함 그 자체라 치즈의 느끼함을 효과적으로 중화시키고 다음 한 입을 계속적으로 유도해버리는 중독성의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삭함, 부드러움, 고소함, 매콤함, 그리고 약간의 짭짤함까지 이 모든 감각 데이터가 짧은 순간 안에 조화롭게 펼쳐지는 고도로 계산된 맛의 설계, 마치 맛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것 같은 맛이라고 볼 수 있는 맛입니다. 입이 맵쌀한 기운을 한껏 가졌을 때 처치스의 치킨을 한 입 물어 제끼면 촉촉하고 풍부한 육즙을 머금은 속살이 클래식한
묵직한 프라이드 치킨의 향을 한껏 뿜어내는데 바로 이때 다시 할라피뇨 바머스를 한 입 물어버리면 일종의 더블 크런치 효과로 식감의 복합성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입안에 잔존하는 치킨 기름과 할라피뇨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균형점은 마치 스파크를 일으키듯이 서로의 풍미를 증폭시켜버리는 사람 미치게 하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치킨을 안 시킬 수도 없고 결국 할라피뇨 바머 먹으러 왔다가 치킨까지 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어찌 보면 사이드로 멱살을 잡고 치킨까지 팔아버리는 주객전도형 판매 전략의 시초 같은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할라피뇨 바머를 다른 치킨, 예를 들면 파파이시나 KFC 오리지널과 먹으면 이상하게 결이 안 맞는데 마치 순정이 아닌 부품을 끼운 듯이 따로 노는 맛에서 베스트 플러스 베스트가 항상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며, 마치 한국 맥주가 맛은 별로라도 소맥으로 해먹기에는 또 그만한 술이 없다는 것처럼 어떤 시너지를 위한 순정의 맛을 내는 그런 치킨이 바로 처시스 치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독으로 우뚝 서는 개성의 치킨이 아니라 사이드와의 융합을 위한 일부 후퇴적인 치킨 맛. 처시스가 미국 최고 치킨 브랜드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섬세한 전략이었습니다. 요식업 사업은 하나의 심리전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가 비율, 음식의 퀄리티, 그리고 서비스의 삼중주가 적절히 배합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 균형이 무너져 바로 폐업 코스를 밟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히 인간에 능통하지 않고서야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390도로 돌아버린 미국에도 인간 심리의 극단적 성질을 이용하는 무한리필 전략으로 미국 중산층의 소울푸드로 대성공한 식당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골든 코랄입니다. 1973년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어빌, 여기가 군부대가 많은 곳인데 군인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맛도 맛이지만 양이 일단 많아야 식당 취급을 합니다. 여기서 제임스 메이너드와 윌리엄 칼은 영감을 받아 누구나 값싸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골든 코랄이라는 무한리필 식당을 엽니다. 당시는 미국 외식 르네상스로 불리던 시기로 고급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로 양분화되어 있는 구도 속에서 골든 코랄은 바로 그 틈새를 공략한 것인데요. 아주 비싸지도 아주 싸지도 않으면서 음식을 무한대로 먹게 했으니 가족 단위 고객을 철저하게 타겟팅한 것이죠. 이런 전략은 특히 70, 80년대 중산층 확장기와 맞물리며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 뷔페 장사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손해를 보거나 퀄리티가 떨어져 망하는 게 십상이지만 골든 코랄의 그 밸런스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으니 평균 매장당 메뉴수 150종, 평균 고객 회전율 75분, 주간 소비량 스테이크 2,500kg, 새우 1,800kg, 초콜릿 폭포 2,300L 이런 식으로 설계해 원가 비율 품질 관리 객단가가 환상적으로 맞아떨어지도록 설계한 것이죠. 맛이 어떻길래? 여기가 조금은 제정신이 아닌 게 무한리필인데 스테이크 맛집이에요. 바로바로 즉석으로다가 구워주기 때문에 원하는 굽기에 딱 맞춰주고 그릴에 그을려 딱딱하게 눌린 껍데기, 그 안에 숨어있는 부드럽고 탄력있는 붉은 속살탱이가 칼을 넣는 순간 찌르륵 소리를 내며 잘리면서 뱉어내는 그 뜨거운 한숨, 플러스 포크로 찔러 한 점 입에 넣으면 육즙이 입안에 철철 넘치는데 기름이 고소하게 감돌면서 불맛이 뒤따라 올라오고, 씹을 때마다 결따라 찢어지는 고깃결이 기묘한 쾌감을 줘요. 입천장에 붙은 기름이 혀끝에서 놀다 사라지고 뼛속까지 고기 냄새가 스며드는 기분이라 먹다 보면 말수가 줄어들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씹고 삼키고 또 씹고 삼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새우튀김. 익어가는 건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주변이 시끄럽지 않은데 알고 보니 얘 씹는 정도일 정도로 시끄럽게 부셔지는 튀김. 그 안에서 탱글탱글한 새우살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한번 깨물자마자 쫄깃한 새우살이 이빨 사이를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튀김옷의 고소한 맛이 혀를 눌러대는데 바닷맛은 막 올라올라 그러고, 그리고 새우살은 은근히 달달해서 얘네끼리 밀고 당기며 싸워버리는 그런 맛있음. 바로 이때 황금빛 치즈 소스가 파스타에 빈틈없이 감겨있는 골든 코랄 맥앤치즈를 터서 입에 넣는 거예요. 뜨거운 김과 꾸덕꾸덕한 질감이 밀려오면서 씹을 때마다 면 사이사이 박힌 치즈 소스가 터져 나와서 혀를 말아주고, 고소함이 입안 벽을 찌르는, 한 숟갈 두 숟갈 먹을수록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그 느끼한 맛에 쩔여져서 어느새 접시 바닥을 긁게 되는 지점에 이른다는 것 외에도 골든 코랄의 식전빵, 샐러드바는 감히 이것이 미국의 위상인가 싶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절대 비싼 뷔페 갈 생각 마시고 골든 코랄로 가시면 됩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달콤한 꿈에 취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탕과 과자는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의 소소한 기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거리마다 달콤한 향기가 넘실댔고 아이들의 주머니는 알록달록한 하드캔디나 끈적한 태피로 채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초콜릿이라는 매혹적인 존재는 여전히 높은 가격 그리고 보관의 어려움이라는 장벽 아래 대중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온 한 남자 레오 시필드가 뉴욕 브루클린의 작은 캔디 가게에서 조용한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값비싼 유럽산 초콜릿의 풍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아이의 작은 손 안에서도 쉽게 녹아내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초콜릿 캔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시대의 요구와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야망, 바로 투시롤입니다. 초콜릿의 매혹적인 향과 맛을 유지하면서도 그 변덕스러운 성질, 즉 열에 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해야 하는 동시에 대중이 기꺼이 지갑을 열 만큼 저렴한 가격을 실현해야 했던 터라 레어 시필드는 코코아와 설탕, 우유와 옥수수 시럽, 그리고 당시 활용 가능했던 수많은 지방 성분들을 조합하고 가열하며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많은 실험 끝에 마침내 그는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는데 초콜릿의 풍미를 품고 있으면서도 캐러멜과도 다르고 태피와도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범주의 캔디, 바로 투시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탕을 끓이는 온도와 속도, 그리고 옥수수 시럽이나 다른 재료들이 설탕 결정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도를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너무 단단하지도 무르지도 않은 미세한 설탕 결정과 비결정성 시럽이 조화롭게 얽힌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초콜릿 맛이 나면서도 가격은 현격하게 저렴하고 쉽게 녹아내리지 않아 보관까지 용이한 투시롤은 국민 캔디를 넘어 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하게 되는데 놀라운 내열성과 변질되지 않는 특성 덕분에 군용 식량의 필수품으로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맛은 전쟁에 지친 군사들에게 잠시나마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맛이 어떻길래 알록달록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그 상징적인 종이 포장지를 벗겨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매끈하고 단단해 보이는 짙은 갈색의 몸체가 드러나는데 진한 다크 초콜릿처럼 강렬하게 존재감을 뿜어내는 향이 아니라 어딘가 분유나 연유가 섞인 듯한 아주 친근하고 순박한 단내가 올라오는데 입에 넣고 처음 이빨로 깨물면 어라 싶을 만큼 단단을 넘어 딱딱한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입안의 열기와 침에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천천히 속을 열어주는 방식이랄까요? 섣불리 깨물었다가는 이빨이 나가버릴 수도 있는 진기한 식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투시롤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언제 딱딱했냐는 듯이 짠득짠득한 텍스처로 급하게 변모하면서 맛이 풀려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팡 터지는 맛이 아니라 씹는 행위와 함께 뭉근하게 꾸준하게 퍼져나오는 것이 참 고급스럽기 짝이가 없고, 굳이 표현하자면 초콜릿 맛이 맞지만 일반적인 그것과는 분명 다른 투시롤만의 독자적인 풍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코코아의 풍미가 느껴지지만서도 쓴맛이나 과일향 같은 복잡한 노트가 거의 없는, 대신 아주 직관적이고 미묘하게 고소한 단맛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리고 피니쉬에서 건포도 같은 말린 과일의 뉘앙스를 뿜어내며 사라져가는 시기예요. 투시롤은 지금도 미국 전투 식량에 포함될 정도로 클래식 스테디셀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을 지배해온 진정한 소울 캔디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국에서는 햄버거 전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치열한 싸움이 바로 서브 샌드위치 전쟁인데요. 서브웨이로 대표되는 이 샌드위치는 다른 패스트푸드에 비해 건강에 월등히 좋을 뿐만 아니라 식사 대용이 가능한 점에서 그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즐기는 완전 식품으로 취급받게 된 것이죠. 여기 서브웨이의 뺨을 상방, 하방, 좌우방으로 날려버리는 미국 최고의 서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 이름 바로 파이어하우스입니다. 1994년 플로리다 잭슨빌 소방 관이었던 두 형제 크리스 소렌슨과 로빈 소렌슨은 고된 임무를 마치고 난 후 주로 서브 샌드위치를 즐겨 먹었는데, 그 시기만 해도 이 샌드위치라는 게 얇게 썬 콜드컷 햄과 칠면조, 익지도 않은 치즈 조각들이 개성없게 빵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게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차가운 재료들은 각자의 맛을 주장할 뿐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지 못했고, 빵은 그저 내용물을 감싸는 역할에만 그쳐버리는 시기였죠. 이 맛없는 서브 샌드위치에서 강렬한 영감을 받은 형제는 방화복 대신 앞치마를 메고 본격적으로 요식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소렌슨 형제가 원했던 이상적인 서브 샌드위치란 각각의 재료가 가진 최상의 풍미를 뿜어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맛들이 한 몸처럼 융합되는 것이었는데, 고기와 치즈를 단순히 굽거나 데우는 대신 고온의 증기로 섬세하게 쪄내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따스한 숨결이 고기의 섬유질 사이를 부드럽게 주물러 마치 오랜 시간 조리한 것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촉촉하고 보드라운 상태로 만드는 데다가 이 재료들을 바삭하게
조리된 빵이 받아 안아줌으로써 완성되는 맛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과연 맛이 어떻길래 파이어하우스의 시그니처 훅앤 레더가 나오면 황금빛으로 잘 구워진 토스트 번 사이로 증기의 따뜻한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훈제 칠면조와 버지니아 꿀햄이 서로 포개어져 풍성한 자태를 뽐내는데 그 위를 감싸는 것은 바로 이 잘 익은 상아빛 벨벳처럼 녹아내린 몬트레이 잭치즈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식지 않은 열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같은 김은 구수한 빵내음과 짭짤하고 달콤한 고기향 그리고 고소한 치즈향을 실어와 우리의 후각부터 먼저 황홀하게 쓰다듬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찻입을 베어 물면 파삭하고 경쾌하게 부서지는 토스트번의 저항감 너머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촉촉하고 연약한 속살이 혀를 농간하는데 증기의 힘으로 완벽하게 깨어난 훈제 칠면조의 깊고 스모키한 풍미가 코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강렬하고 차갑고 아삭이는 양상추와 토마토, 양파의 청량함이 뜨거운 고기와 치즈의 리치함과 절묘한 대비를 이루며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요네즈와 델리 머스터드가 좌우로 배치되어 한 번씩 교차로 들어오면 자칫 느끼하려 치면 날카롭게 잡아주고 풀렸다 싶으면 다시 기름질을 하는 교대적인 서포트를 하는 터라 맛의 악센트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 모든 감각이 동시에 순식간에 폭죽처럼 터져나가 버리니까 온도, 질감, 맛이 한꺼번에 밀려와 버리는 거니까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역동적인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하우스 샌드위치를 먹어보면 평소 먹던 서브 샌드위치는 마치 연결고리들이 없는 미완성된 부품들의 총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치즈면 치즈, 빵이면 빵, 고기면 고기 어떻게 저렇게 스토리 있게 연결되는 맛을 내는지 애초부터 서로를 위해 존재했던 것 마냥 시너지를 내버리니까 여기 샌드위치를 먹고는 다른 곳에서는 조금 힘들게 돼버리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기 평범해 보이는 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빵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무수한 구멍과 틈새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버터를 바르면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잼을 얹으면 보석처럼 박히는데 이것은 한 남자의 집요하고 어쩌면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인류사 최고의 제빵 공산품 바로 토마스 잉글리시 머핀입니다. 19세기 후반 뉴욕 이민자들의 도시 미국 영국 출신의 제빵사 사무엘 토마스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자신의 빵이 너무나도 맛이 없었다는 겁니다. 버터를 발라도 그저 겉돌고 토스터에 넣으면 딱딱해지는 등 자신의 빵돌이 인생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퀄리티를 참지 못하고 미국의 다른 빵집들을 가보았지만 거기는 더 맛이 없어 버리는 사실은 자신의 빵이 좀 맛있는 축에 드는 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토마스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기로 결심하는데 토스터에 구웠을 때 겉이 위험할 만큼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고 짤깃하며 무엇보다도 녹인 버터나 잼을 완전하게 품을 수 있는 엄마 같은 구조를 가진 빵.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아침 식사용 빵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려는 야심찬 도전이었던 거죠. 토마스는 마치 연금술사처럼 밀가루와 물, 이스트의 비율을 수도 없이 바꿔가며 끝없는 실험에 몰두했는데 그가 원하는 공기층 가득하고 가벼운 질감을 위해서는 반죽이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인 빵 반죽보다 훨씬 높은 수분 함량으로 손에 달라붙고 형태를 잡기 어려우며 조금만 잘못 터치해도 주저앉아버리는 아주 질척한 반죽이 탄생한 것이죠. 높은 수분 함량은 글루텐을 더 느슨하게 만들어 반죽이 더 잘 늘어나게 되었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가스를 더 집약적으로 포집하여 더 큰 기공을 만들게 되는데 이 비율을 발명하기까지는 수천, 수만 번의 배합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효모가 만들어내는 기포의 크기, 분포, 기포 벽의 강도까지 섬세하게 제어하며 저온 장시간 발효 기법을 적용했는데 이 결과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탄력성을 가진 반죽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물리학과 연력학을 이용한 질감 창조의 연금술이라고까지 표현 가능한 공산품 베이커리계의 길이 남을 발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세상을 바꿀 발명품에 특허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란 특허를 내면 일정 기간 독점권을 보장받지만 그 후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레시피 공개가 불가피해지는 점을 걱정한 것이죠. 자신의 피와 땀, 광적인 집착이 빚어낸 아름다운 비법을 세상에 공개할 수 없었던 겁니다. 토마스 잉글리시 머핀은 그의 예상대로 미국 아침 식사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맛이 어떻길래? 갓 꺼낸 녀석은 우선 얌전합니다. 화려한 기교 없이 그저 정직한 원형인데 표면에 흩뿌려진 옥수수 가루에 코를 박고 킁킁거려 보면 아직 누구도 이놈을 건드린 적 없는 그런 순수한 강렬함이 느껴져요. 잘 숙성된 효모의 숨결 같은 미묘한 발효 취해서 나 곧 맛있어질 준비 됐어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평범했던 녀석이 열기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변신을 시작하는데 처음엔 조용하다가
끓다가 이내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표면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갈 때 이때부터 주방에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빵 굽는 냄새가 아니라 밀가루가 열을 만나 응축된 아주 농밀하고 구수한 향기, 견과류를 볶을 때 나는 것 같은 혹은 잘 구워진 누룽지 같은 그런 태초적이고 근원적인 고소함이 폭발합니다. 아직 따뜻한 이 녀석 위에 차가운 버터 조각을 올리는 거예요. 버터는 기다렸다는 듯이 열기를 만나 황금빛 액체로 타고 내려가는데 이것이 미로처럼 얽힌 틈새와 동굴 속으로 거침없이 스며들고 고이고 강물을 이룹니다. 이건 그냥 겉에 발리는 게 아니에요. 빵의 구조 속으로 침투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니까 바삭하고 쫄깃한 빵의 질감 위로 녹아내린 버터의 풍요로운 유지방 풍미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약간의 짭짤함이 빵의 담백함과 만나면서 맛의 시너지가 지나치게 증폭됩니다. 속살에 존재하는 무수한 틈구멍들 덕분에 버터가 특정 부위에 뭉치지 않고 빵 전체에 골고루 그리고 깊숙이 배어들어 매 입마다 균일하면서도 풍성한 맛을 선사해 빵과 완전하게 뒤섞이며 만들어내는 그 녹진하고 부드러운 질감은 가히 황홀경이라 할 만하며 왜 이 사람들이 이 조합에 열광하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간의 미각이라는 것은 때로는 얼마나 편협하고도 우매한가에 대해서 자주 생각에 잠겨보곤 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완벽의 경지에 다다른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이자 예술이라 칭송받아 마땅한 라면이라는 걸작이 존재하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은 굳이 꾸역꾸역 라멘이라는 어딘가 모르게 흉내내기에 급급한 듯한 혹은 괜스레 무게만 잡는 듯한 이국당의 국숟가락에 현혹되어 귀한 시간과 더욱 귀한 금전을 낭비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라멘이라니 돼지뼈를 몇 시간이고 고아 만들었다는 그래서 진하다 못해 느끼함이 혀를 짓누르는 듯한 육수, 지나치게 점잖은 척 곧게 뻗은 생면, 그리고 그 위에 정갈하게 올라앉은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인 차슈 몇 점과 맛달걀 반쪽, 마치 잘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신사처럼 라멘은 제게 있어 그저 맛의 허영이요 감각의 사치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그 명백하고도 즉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라면을 지척에 두고 굳이 바다 건너온 그 낯선 국물에 열광하는 것인지 혹자는 깊이를 논하고 혹자는 정성을 운운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그저 길고 지루한 변명처럼 들릴 따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라면 봉지 뒷면에 적힌 간결하고도 명확한 조리법이야말로 현대인의 바쁜 삶에 최적화된 미식의 정수가 아니었던가 생각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평생 비싼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제가 뉴욕의 살을 애는 칼바람 속을 헤매던 어느 날 마치 길 잃은 강아지처럼 낯선 거리를 헤매던 그때 제 발길을 붙잡은 건 구수한 온기를 뿜어내는 이푸도라는 낯선 간판이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외관은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했고 분명 제 기준엔 사치일터였으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진한 육수 냄새는 이미 제 이성의 빗장을 풀어버린 후였고 에라 모르겠다 오늘만큼은 이 한마디를 속으로 외치며 저는 마법에 이끌리듯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라샤이마세 우렁찬 함성과 함께 금세 나온 카라카멘의 첫 국물을 넘기는 순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과 함께 제 평생의 음식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매운 라멘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여러 겹의 풍미와 식감의 조화가 제법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순서일 듯한데요. 눈으로 먼저 마주하게 되는 그 모습은 특유의 유백색 돈코츠 국물 위로 선명한 붉은색의 향미유가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덮여있고 그 중심에는 잘게 썬 파와 소량의 특제 양념장 그리고 몇 조각의 차슈가 시각적인 균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국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으면 우선 돈코츠 육수 본연의 밀도 높은 질감과 함께 돼지 속뼈에서 우러나온 깊은 감칠맛이 혀의 미뢰를 쓰다듬듯 자극하면서 카라카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매운맛이 점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매운맛은 단일 차원의 자극이라기보다는 여러 향신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입안에서 잠시 머무르다 목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온기를 남기고 이후에는 위장의 편안한 따뜻함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매운맛의 전개는 식사하는 동안 미각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면서도 육수가 지닌 본래의 깊은 맛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그 풍미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감탄사가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국물과 함께 제공되는 면은 가늘고 직선적인 형태로 국물의 맛을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고유의 적절한 탄력을 유지하여 씹는 동안 일정한 저항감과 함께 부드럽게 넘어가는 식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면이 국물과 어우러져 입안으로 들어올 때 각각의 요소가 서로의 존재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하면서도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이는 면의 익힘 정도나 질감이 국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조절되었음을 시사하는 거죠. 두께감 있게 준비된 차슈는 국물에 잠시 담갔다가 맛볼 경우 지방과 살코기가 어우러진 찐득한 식감과 고유의 풍미가 매운맛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작용을 하며 미각에 잠시 변화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양념장을 국물에 풀어넣으면 전체적인 맛의 복합성이 한층 증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아삭한 식감을 더하는 숙주나 풍미를 돋우는 파와 같은 채소들은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전체적인 맛에 경쾌함을 부여하고 다양한 식감을 통해 먹는 즐거움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천대에 맞이하는 마가린이야말로 실은 음식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장 위대한 혁명이자 버터라는 이름에 경고했던 귀족주의를 철저하게 타파하고 만인의 식탁의 풍미에 해방을 가져온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린, 이 이름 앞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던가요? 마치 건강에 적이라도 되는 양, 혹은 미각을 파괴하는 저급한 공산품이라도 되는 양, 온갖 오명과 멸시를 뒤집어 쓴 채 마가린은 식탁의 음지에서 숨지게 했는데, 이 냉소리에는 혹시 소수만이 향유하던 특권을 빼앗긴 자들의 은밀한 분노가, 혹은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아집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버터 한 조각이 금부치처럼 귀했던 시절, 평범한 민중들에게 크리미한 질감과 고소한 풍미는 그저 상상 속의 사치에 불과했는데, 바로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마가린은 가난한 이들의 식탁에도 버터와 유사한 경험을 선사하며 특정 계층에게만 허락되었던 미각의 특권을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버터의 민주화가 아니란 말입니까? 마가린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다채로운 유지방의 세계는 훨씬 더 척박했을 것이며, 마가린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은 결국 더 넓은 선택지와 더 평등한 식탁을 향한 인류의 진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린계의 영원한 왕자님, 바로 컨트리 크록입니다. 컨트리 크록의 시작은 무려 80년 전인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디트로이트에 기반을 둔 쉐드 바터쉬 푸드에서 마가린을 처음 선보인 것이 바로 컨트리 크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컨트리 크록이라는 제품은 그 외형부터 시작해서 어딘가 모르게 요란스럽거나 화려한 치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마치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낡은 가구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뚜껑을 열었을 때 드러나는 내용물의 색깔 역시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얗기보다는 은은한 미색을 띠고 있어 뭐랄까 가짜낸 우유 위에 살짝 떠오른 크림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잘 빚은 백자 항아리 속살 마냥 부담없이 순박한 느낌을 먼저 안겨줍니다. 이런 첫인상은 사실 크게 기대감을 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 같은 것을 슬며시 건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그 향을 맡아보면 인공적인 향료의 직설적인 느낌이나 혹은 강렬하게 후각을 자극하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지만, 대신 아주 희미하게 마치 방금 밥솥 뚜껑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기모른 쌀밥 냄새처럼 소박하면서도 근원적인, 그래서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곁에 두고 맡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 있는 향이 느껴지는데요. 입안에 넣고 혀로 가만히 굴리며 그 맛을 느껴보면 처음에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은 너무나 익숙해서 특별할 것 없는 존재처럼 다가오지만, 잠시 기다리며 그 변화를 음미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포근하게 녹아내리면서 서서히 그 본연의 고소한 풍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강렬한 한방은 없지만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아프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야구방맹이로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수만 번 맞는 느낌이라, 결국에는 아, 이게 괜찮은 놈이구나, 이거 없으면 좀 심심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특히 다른 자극적인 맛이 없는 담백한 식빵 같은 것과 함께 했을 때 이 녀석의 진가가 더욱 드러나는데, 빵의 구수한 맛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살짝 감칠맛을 더해주면서 전체적인 풍미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백미 역할을 해버립니다. 주인공 옆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스토리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명품 조연 같다고나 할까요? 먹고 난 후에도 입안에 느끼한 기운이 남거나 하지 않고 그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할 일 다 하고 미련 없이 떠나는 프로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손이 가는, 질릴만도 한데 또 찾게 되는, 우리네 밥상 위에 된장찌개 같은 그런 존재감이라고 하면 너무 갔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스티브 잡스가 만약 빵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정확히 킹스 하와이안 롤이었을 겁니다. 이 주황색 포장지 속 부드러운 롤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이코 시스템이며, 미국인의 식탁을 지배하는 빵계의 애플인 것입니다. 과연 미국에 살면서 이 달콤한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인 동시에 오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인들의 미래는 이들의 독점적 운영체제에 완벽히 동기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킹스 하와이안 롤의
위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인데요. 마치 한국인에게 명절에 빠지지 않는 잡채나 갈비찜처럼 미국인들에게 킹스 하와이안 롤은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파티, 특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 식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입니다. 앙증맞은 크기와 특유의 달큰함은 어떤 음식과도 조화롭게 어울리며 특히 미니 샌드위치, 그 중에서도 슬라이더의 완벽한 파트너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슈퍼볼 경기 당일 미국 전역에서 이 롤로 만든 슬라이더가 얼마나 많이 소비될지를 상상한다면 그 인기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맛이 어떻길래 이 빵 쪼가리의 겉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백화점 쇼윈도에 진열된 마네킹 피부처럼 매끈하고 반질반질한 그런 류가 절대 아니라 오히려 시골 할머니가 투박한 손으로 정성껏 빚어낸 못난이 송편처럼 어딘가 모르게 좀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덕지덕지 묻어있다고 해야 할까요? 손가락으로 아주 살짝, 정말이지 있는 힘 없는 힘 다 빼고 살짝 눌러봤을 때 이 녀석이 보여주는 저항감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아니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합니다. 마치 오래된 소미불처럼 폭신하게, 정말이지 아무런 반항도 없이 쑥 들어갔다가도 잠시 후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본래의 그 봉긋한 모양새로 되돌아오는 그 느릿느릿한 탄력은 이 작은 빵 한 덩이가 보잘것없는 겉모습과는 달리 얼마나 많은 공기를 그 안에 품고 있는지, 그 공기층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살아있는지를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인 거죠. 이 빵 한 조각을 입안에 넣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엄청난 맛이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혀를 통해 뇌까지 전달되는 느낌은 역시나 이 빵의 명성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종류의 안도감과 함께 찾아오는 거의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부드러움입니다. 마치 잘 익은 홍시가 껍질째로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듯 이 빵 또한 그렇게 우리의 혀 위에서 별다른 저항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부드럽게 해체되어 꺼져버린다는 표현이 조금은 투박할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 것들에서 느껴지는 때로는 턱이 아플 정도로 질겅거리거나 목이 메일 정도로 퍽퍽한 그런 식감과는 아예 다른 세상 얘기고, 마치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아주 곱게 쪄낸 최상급 백설기 떡의 가장 부드럽고도 촉촉한 바로 그 중심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 무는 듯한 그런 종류의 소박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장 먼저 혀의 가장자리를 간지리며 다가오는 것은 그렇게 막 달아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단맛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잘 익어서 단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과일이나 진득한 조청에서나 느껴질 법한 그런 종류의 복합적이면서도 깊이가 있고 그래서 또 쉽게 질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은은하고도 기분 좋은 단맛이 흐르는데 혀의 어느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피로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입안 전체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퍼져나가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편안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배려적인 맛을 내고 있어요. 그 부드러운 단맛의 뒤를 이어서 아마도 이 빵이 만들어지는 그 지루하고도 지난한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아주 미세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산미와 함께 효모 특유의 깊고도 구수한 풍미가 마치 숨어있던 조력자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윽고 여기서 버터 풍미가 드디어 터져버리면서 누릴 수 있는 강렬한 짜릿함은 앞으로도 미국인들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에게 있어 최고의 희열을 안겨주는 한국 음식 3대장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곱창과 닭갈비 그리고 치킨을 외칠 것입니다. 이 셋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저의 미각을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을 논하라면 저는 소곱창에 기꺼이 저의 모든 찬사를 바치고 싶습니다. 소곱창은 단 이름 석자만으로도 입안 가득 침이 고이는 실로 마성의 존재인데 한 점 집어 입안에 넣었을 때 찐득하게 숙성된 치즈처럼 터져나오는 고소한 곱의 향연 그리고 질겅질 간지러운 저항감을 선사하는 그 오묘한 질감 플러스 겉면에 살포시 내려앉은 유들유들한 지방의 풍미가 더해질 때 단 한 젓가락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파괴력은 실로 모든 음식을 통틀어 최강이라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작은 부위 하나에 어찌 이토록 다채롭고 입체적인 맛과 식감의 우주가 담겨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소곱창의 세계에도 각자의 비기를 자랑하는 수많은 문파들이 존재하거늘 깊은 내공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강남 양곱창 집의 묵직함,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송파 곱창의 트렌디함, 신선함으로 승부하는 용산 곱창의 자신감, 노포의 정취가 가득한 신림 곱창의 아련함, 그리고 푸근한 인심이 느껴지는 동대문
곱창까지 이처럼 쟁쟁하게 이를 데 없는 강호의 고수들이 즐비한 가운데서도 유독 저의 가슴을 치고 감히 인생 곱창집이라 부르고 싶은 곳이 단 한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서울 성수동에 은밀히 자리 잡은 보석 같은 곳 성수노루인 것입니다. 성수노루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즈넉함과는 달리 이곳에서 펼쳐지는 맛의 향연은 실로 역동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이 장대한 만찬에 서막을 알리는 것은 많은 이들이 그저 곱창이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들러리 정도로 혹은 구색 맞추기용으로 가볍게 치부해버리고 나는 바로 그 염통입니다. 하지만 이곳 성수노루의 염통이 나와버리면 그러한 모든 섣부른 예단과 안일한 편견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데 마치 최고 등급의 안심 스테이크를 연상시키는 듯한 선홍빛 살결을 한 점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느껴지는 세디 센 부드러움, 그리고 이어지는 마치 음매 소리가 들리는 듯한 살아있는 탄력, 질겅이는 저항감 속에 피어나는 고소함과 주시함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첫 악장처럼 이어질 곱창 대서사의 장엄함을 예고하며 우리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기다림과 설렘의 코어인 소곱창과의 영광스러운 조우의 순간이 도래하는데, 저에게는 아시다시피 곱창을 평가함에 있어 나름의 확고부동한, 때로는 편집증적이라 할 만큼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니 그것은 바로 소곱창 한 조각의 중앙을 이빨로 한번 눌렀을 때 쭉 하고 터져나오는 고배 길이가 최소한 1.5cm는 나와야만 비로소 아 이것은 곱창이구나 하고 겸허히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해괴한 신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곳 성수노루의 소곱창은 저의 그 옹졸하고도 편협했던 기준을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가뿐하게, 아니 처참하게 박살내버렸으니 처음 한 접을 입에 넣고 가볍게 앞니로 물었을 뿐인데 무려 5cm는 되는 엄청난 양의 곱이 땜이 터지듯이 분출되면서 제 볼살까지 짜져버리는 바람에 그만 화상을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치즈라고 하기엔 너무나 고결하고 크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농후한 그 황금빛 곱은 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극강의 고소함과 감칠맛의 파도를 일으키고, 질기다는 단어와는 애초에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듯한 야들야들하면서도 쫄깃한 곱창은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과 함께 행복한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니 이것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겉바속곱, 즉 크리스피 곱창의 이상향이었던 겁니다. 숨가쁘게 몰아쳤던 염통과 소곱창의 압도적인 퍼포먼스 이후 잠시 우리에게 숨 돌릴 틈을 주려는 듯 막창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곳 성수노루의 막창은 앞서 등장했던 두 명의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뿜어냈던 그 눈부신 광채와 폭발적인 에너지에 비한다면 다소 은은하고 평범한 매력을 지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요란한 축제가 끝난 뒤 찾아오는 고요한 평화처럼, 혹은 격정적인 드라마의 한가운데 삽입된 잔잔한 간주곡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막창 자체의 품질이 부족하다거나 그 맛이 뒤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게, 오히려 다른 부위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선사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이 막창의 매력이 다소곳하게 느껴지는 것일 뿐, 쫄깃하면서도 물컹하지 않은 그 특유의 식감과 잡내 없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은 전체적인 맛의 교향곡 속에서 자신의 파트를 충실히 그리고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다음에 등장할 마지막 주자를 위한 무대를 묵묵히 그리고 정성껏 준비하는 그런 믿음직한 조력자의 미덕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대장장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대창이 나오는 순간인데, 이 대창이라는 녀석에 대해서라면 저는 아마 밤을 새워서라도 그 경이로운 식감과 풍미에 대해 찬양가를 부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대창이라 함은 보통 씹는 그 순간 퍽 하는 어떤 파열음과 함께 그 안에 가득 차있던 기름이 입안 전체로 확산되며 때로는 그것이 과도하여 느끼함이라는 불청객을 동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하지만, 이곳 성수노루의 대창을 경험하는 순간 대창이라는 음식에 대한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신세계적인 체험을 하시게 되는데, 마치 고도로 정제된 수십, 수백 개의 작은 지방 캡슐들이 정교하게 뭉쳐져 있는 듯한 그런 신비로운 구조의 기름주머니들은 어지간한 압력에도 쉽게 그 형태를 잃거나 내용물을 터뜨리지 않고 오히려 치아와 치아 사이를 요리조리 미끄러지듯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오가는 그런 탄력적이면서도 유희적인 저항감을 선사합니다. 마무리로 등장하는 곱창 전골은 그야말로 활용점정인 것인데, 조리 전부터 확인할 수 있는 신선의 끝판을 달리는 실한 곱창이 푸짐하게 담겨 나오는 비주얼부터가 이미 합격인 것인데다가 국물은 단맛을 최대한 절제하여 첫입에는 칼칼함이 느껴지지만 끓일수록 곱창에서 우러나오는 고소한 기름이 어우러져 맵쌀하면서도 깊고 진한, 마치 잘 끓인 매운탕 같은 감칠맛 두꺼운
새로운 풍미가 입안 가득 폭발합니다.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맛이라 이 곱창전골 하나만으로도 이곳을 다시 찾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곳을 안 가본 소곱창쟁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고 그 인기를 증명하듯 밀키트까지 출시되어 버렸으니 정말 최상치의 소곱창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매일 아침 우리의 구강청결을 책임지는 이 치약이라는 것, 여러분은 대체 뭘 믿고 치약을 선택하십니까? 화려한 광고, 익숙한 이름, 여러분의 욕실 선반위 그 작은 치약 튜브 하나가 사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거대 기업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 숨겨진 기술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미국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치약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콜게이트입니다. 콜게이트는 1806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튜브형 치약을 세상에 처음 선보이며 편리함의 혁신으로 먼저 이목을 집중시킨 콜게이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닦는 것을 넘어 입안을 지키는 보디가드 마냥 잇몸 질환, 플라그, 구취까지 모든 것을 제압할 단 하나의 치약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 오랜 연구와 수많은 임상시험 끝에 미국의 국민 치약 콜게이트 라인업의 시그니처 바로 콜게이트 토탈이 탄생하는데 이것은 구강케어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치약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한 번 양치로 24시간 지속되는 보호막이라니 당시 트리클로잔을 이용한 구강 케어 시스템은 그야말로 센세이션. 입안에 보이지 않는 철갑을 두른 듯이 유해 세균의 공격을 밤낮으로 막아내는 신기원을 열어 제꼈습니다. 튜브에서 짜여나오는 순간부터 입안에서 쫄깃하게 퍼지는 그 고급스러운 질감까지 콜게이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맛은 결코 미국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20세기 중반 프락터 앤 갬블의 연구실에서는 하나의 질문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충치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달콤한 스낵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의 이빨은 급속도로 썩어대기 시작했고 여기서 충치를 잡는 치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곧 억만장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제품을 개발해 버리는 거죠. 연구원들은 불소라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성분을 이용하여 그야말로 충치 때려잡는 치약 컨셉으로 제품을 출시했고 이것은 1960년 미국 치과협회에서 충치 예방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는 대사건이 일어나면서 치약의 역사가 다시 쓰여져 버린 겁니다. 프락터 앤 갬블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목표인 미백에 집중하는데 일명 헐리우드 스마일이라고 불리우는 하얀 치아는 연예인에게만 허락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돈방석이겠다 싶어 본격 개발에 착수했던 거죠. 그들은 마침내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눈부신 광채를 선사하는 포뮬러를 완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크레스트 3D 화이트라는 역대급 제품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미세한 연마 입자가 스테인 군단을 그냥 밟아 줄여버리고 과산화수소와 폴리인산염 특수부대가 숨어있는 착색까지 소탕하니까 단 며칠 만에 마법 같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옆집, 앞집, 뒷집, 대각선집까지 입소문이 퍼져버리니까 미백 치약 시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키고 매출 또한 미친 수준까지 들끓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만 쓰는 사람들이 판을 칠 정도로 미국을 거의 양분하는 치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두 제품이 과학이라는 것을 앞세워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다면 웰빙 바람이 불어오면서 거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수준의 광적인 인기를 누리는 치약이 있는데요. 도대체 왜 입안에 넣는 것들에 이렇게 많은 화학 물질을 넣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부터 시작되어 자연 성분만으로 거대 기업들의 치약에 밀리지 않는 인공색소, 인공향료, 동물 실험 그 모든 당연한 것들에 아니오를 외치며 오직 자연에서 얻은 정직한 원료만으로 만들겠다는 그 뚝심은 첨단 기술을 맛봤던 소비자들에게 그냥 개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진심과 끈기는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듯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탐스 오브 메인이라는 이 치약의 성분은 페퍼민트 오일, 자일리톨, 알로에베라, 아이들을 위한 딸기맛 치약조차 진짜 딸기 추출물로 만드는 등 광적인 진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해 시작은 망이었지만 어느새 탑3 치약까지 올라와 버리는 거대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화려한 기교, 화학물질 대신 원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터라 거품도 다소 적고 시원한 느낌도 덜하지만 쓰면 쓸수록 느껴지는 거부감 없는 편안함은 평양냉면처럼 천천한 중독감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치약을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치약 한 방울에 담긴 땀과 열정을 생각하노라면 오늘도 그들에게 경건한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디저트 위에 훅 올려 먹는 하얀 크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그냥 평범한 생크림 같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국민템, 아니 필수템이라 불리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 미국의 한 시대를 풍미하고 주방의 풍경까지 바꿔버린 발명품에 가까운 존재, 바로 쿨 whip입니다. 1960년대 중반, 당시 미국의 주부들은 디저트를 만들 때마다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휘핑크림이었는데, 직접 만들자니 시간이 지독히도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조금만 잘못해도 퍼석하게 분리되기 일쑤, 게다가 금방 망가져서 보관까지 어려운 거죠. 윌리엄 미첼 박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혁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만약 완벽하게 휘핑된 상태로 얼려서 유통해버리면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엄청난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대담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는데, 액체 상태의 크림을 얼렸다가 해동했을 때 그 질감과 맛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엄청난 기술적 난관이 예상되지만은 미첼 박사는 자신이 맡은 심각한 돈 냄새를 믿으며 매일 밤샘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 실험을 해도 기존의 유제품 기반 크림으로는 전혀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는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서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얼렸다 녹였을 때 최상의 질감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포뮬러를 개발해 마침내 쿨 윕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놈의 디저트에 환장하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주부들에게 냉동실에서 꺼내 툭 따기만 하면 완벽한 휘핑크림이 나오는 쿨 윕은 그야말로 구세주나 다름없었는데, 쿨 윕의 인기는 단순히 많이 팔렸다 수준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디저트 문화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특별한 날에나 맛볼 수 있었던 휘핑크림을 이제는 일상적으로 아주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인데, 추수감사절 파이 위에도, 그냥 저녁에 먹는 과일 한 접시 위에도 아무렇지 않게 휘핑크림을 올려대기 시작하니까 미국 가정의 냉동실에는 쿨 윕이 없는 집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고, 당연히 개발자 미첼 박사는 돈방석, 아니 돈 침대에 눕게 됩니다. 과연 맛이 어떻길래? 가장 먼저 쿨 윕의 물성을 논해야 하는데, 스푼으로 처음 딱 떴을 때 느껴지는 저항감이라는 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문용어로 하자면 전단 응력에 대한 반응성이 극도로 낮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이게 그냥 혀 위에서 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느낌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극도로 미세하게 포집된 공기방울들이 만들어내는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리는 간지러운 느낌에 가까운데, 내 자신이 마음껏 짓밟아주리라 생각했던 그 크림에다가 헛혀지를 해대는 이 무력감에 자꾸만 더 퍼서 입에 넣는 거예요. 게다가 그 텍스처가 사라지면서 스며 나오는 그 단맛이라는 것이 참 리치하기 짝이가 없는 게, 고소하게 잘 익어버린 우유의 풍미가 작게 뻥하고 터져버리니까 이거 눈을 감을 수밖에 없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목구멍에 넘어가면서도 걸리는 거 하나 없이 호로로록 넘어가니까 목젖을 치는 듯 마는 듯 터치하고 지나가는 그 찰나의 쾌감이 그야말로 중독성의 무한 루프를 만들게 합니다. 이 모든 맛의 향연이 지나간 후 제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그 특유의 피니쉬인데, 놀랍게도 크림을 먹고 난 후인데도 어떤 끈적임이나 부담스러운 뒷맛이 아닌 개운한 마무리를 선사하는 게, 입안 전체가 아닌 혀 위에 소프트하게 부유하는 얕은 우유향은 미국 가공식품의 기술력의 최정점을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쿨 윕 같은 제품을 보고 있노라면 미국인들의 비만율이라는 게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미국에서 날씬한 사람들이 아주 지독하기 짝이 없는 비정상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의 체력이라는 것이 약 20년 전보다 상당량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바로 이 에너지 드링크라는 것 때문인데, 미국에서 거의 제2의 물 취급을 받으니까 피로회복에 이만한 게 없다고 여겨지니까 진짜 짝으로다가 집에 들여놓는 거거든요. 최초의 에너지 드링크는 1962년 일본에서 발명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당시 일본은 암페타민, 즉 히로뽕을 스팀팩으로 쓰던 시대였고, 그것이 곧 부작용으로 판매 금지되니까 사람들은 대체제를 만들어내라고 아우성을 질러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다이슈 제약이라는 회사가 나쁜 성분은 모조리 다 빼버리면서도 타우린을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이빠이 끌어올리게 하는 활력 강장제, 즉 리포비탄 D를 출시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1세대 에너지 드링크라 그런지 요즘 것 마냥 맛있지가 않고 약간 콧물 같은 맛을 냈다고 전해지는데, 주로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층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1976년 드디어 에너지 드링크의 전설이 탄생하는데, 오스트리아 사업가 디트리 마테시츠가 방콕을 방문했을 때 시차 적응 때문에 바닥을 빌빌 기다가 한 태국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만 빨딱 일어나 서버린 겁니다. 마테시츠는 도대체 이 음료의 이름이 무엇
무엇인지 소리를 지르며 물어보았고, 그것은 바로 찰레오 유비디아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2세대 에너지 드링크 바로 크라팅 다행이었던 겁니다. 일본의 리포비탄에 카페인과 비타민 B를 첨가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뿜어낼 뿐만 아니라 그 맛도 이제 어엿한 음료수 정도 되는, 먹다 보면 그 특유의 알싸한 맛을 잊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업가 뒤틀이 마테시츠는 이건 도저히 태국 안에서만 판매될 것이 아니다, 정말이지 끈적한 돈 냄새를 맡고는 이 회사와 협력해서 유럽 시장을 위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에너지 드링크의 킹 오브 킹, 바로 레드불이었던 거죠. 레드불은 보나마나 미친놈 같은 성공으로 유럽을 다 먹어버렸고 1997년 드디어 미국까지 진출해버린 것인데, 미국 하면은 딱 특징이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요. 24시간이 모자라는데 레드불을 먹어버리면 하루가 약 36시간 같은 스팀팩 효과를 받아버리니까 이거는 뭐 미국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메가 아토믹 히트를 기록해버리는데, 특히 대학생들은 이걸 물처럼 마실 수밖에 없는 게 마신 애랑 안 마신 애랑 공부 시간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부모님이 레드불을 먹이는 정도까지 가는 거죠.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친근한 음료수 정도의 반열에 오르고 말았는데, 극단적인 컨셉의 몬스터도 연이은 흥행 대박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에너지 드링크의 효과를 거꾸로 뒤집은 컨셉의 잠 오는 음료, 바로 슬로우 카우 같은 것도 막 출시됩니다. 에너지 드링크 천추 전국 시대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제품은 바로 포로코인데, 액상 코카인으로 불릴 정도의 엄청난 성분을 자랑했어요. 기존의 카페인, 타우린에 과라나 플러스 알코올이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스팀팩에다가 취하기까지 해버리니까 이거는 미국 젊은이들 인싸템 그 자체가 돼버리는 바람에 파티하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실려오는 학생들 때문에 병원의 수입이 짭짤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계속 성장해서 뱅, 락스타, 레인 등 점차 완성도 높은 상품들이 출시되며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에너지 드링크 열풍 속에서도 국내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그 소극적인 태도로 부족한 용량과 전형적인 맛에 머물러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355mg의 다소 아쉬운 용량, 인공적인 단맛이 강하거나 각성 효과가 약해 여러 캔을 마셔야 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죠. 최근 이런 정형화된 국내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미국 스타일의 완성형 에너지 드링크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스프린트라는 제품입니다. 트렌드에 맞춘 제로 슈거는 물론이고 인공적인 단맛 대신 천연 과일 베이스로 상큼하고 다채롭기 짝이가 없는 맛으로 기존의 에너지 드링크의 틀을 깨버렸다고 평가받는 거죠. 딱 한 입 해보면 느껴지는 건 두 모금을 못하겠어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에너지 드링크에서 정말 중요시하는 지점인 이 탄산의 강함이라는 게 일정 수치를 넘어버렸어요. 한 입 넘겼을 때 진짜 실감나는 레몬 맛이 혓바닥을 탁 치니까 웃음이 나오려 하는데, 꿀꺽하는 순간 목젖을 진짜 칼로 째는 듯한 어마어마한 탄산감 때문에 진짜 홀짝 한 번이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웨스턴적인 희열이 가능해버리는 그런 맛인 겁니다. 그냥 탄산 플러스 신맛을 내는 에너지 드링크와는 달리 단맛이 단순하지 않고 쫄깃하게 회오리 치면서 진짜 과일 특유의 쌉싸름함까지 후반에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에너지 드링크의 완성형이라는 얘기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구나 느껴버릴 수 있는 거죠. 할인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은 여름을 과연 좋아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름이라는 것을 참 좋아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물총 싸움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계절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이후로는 절대로 이따위 것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 사람들은 물총 싸움에 조금 지나치게 진지한 편인데, 각 제품들의 독창적인 메커니즘과 혁신의 역사를 간직한 그야말로 기술과 예술의 경계에선 명작들을 보고 있노라면 역시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끔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워터건은 엑스샷 패스트필인데, 그 이름이 증명하듯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완료되는 경이로운 재장전 능력을 보여줍니다. 진짜 단 1초라는 인간이 인지하기에도 벅찬 그 찰나의 순간에 물총이 가득 차버리니까 내 앞에 경쟁자들이 여전히 허둥지둥 물을 채우면서 샷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의 머리에 정조준을 마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엑스샷의 우수성이 단지 재장전 속도에만 국한된다? 절대
절대 아니죠. 발사되는 물줄기의 사거리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놈으로 모델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존재하겠으나 평균적으로 약 10m는 뻗어나가는 압도적인 거리를 자랑하는데, 그래서 웬만한 교전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물총 싸움의 템포가 끊기지가 않는다는 건데, 만약 나의 친구와 내가 둘 다 X샷을 갖다가 들고 교전을 한다? 재장전으로 흐름이 끊기는 건 구시대의 유산일 뿐 오로지 공방과 전략만이 넘실대는 쇼폼 시대의 전쟁 그 자체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기가 터지는 워터건은 바로 물총계의 전차 너프 슈퍼 소커 하이드라입니다. 이 물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마도 압도적일 겁니다. 이놈의 심장부에는 무려 1.9리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물탱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저장량 덕분에 한번 물을 채우고 나면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강력한 물줄기를 발사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육중한 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각적인 위압감은 이미 전투 시작 전부터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버리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또한 견고하게 설계된 펌프를 힘차게 조작할 때마다 발사되는 물줄기는 한 번 맞을 경우 마치 폭포를 직방으로 쳐맞는 것 마냥 강력한 질감의 파괴력을 자랑하는데, 이 때문에 일반 라이플보다는 샷건 쪽에 가까워서 여러 명의 적을 동시에 제압하고자 할 때 이것을 넘어서는 모델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괴물 같은 제품을 아무나 개발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무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핵 물리학자로 일하던 로니 존슨이라는 박사가 우주선 시스템 개발 연구를 하다가 이 고압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되고 바로 돈 냄새를 맡아버리고 퇴사하고 만든 게 이 제품이니까 성능에 대한 의심은 접어두셔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모델은 스파이러인데요. 마치 머나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막 현실로 뛰쳐나온 듯한 기존 물총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는 현대 테크놀로지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파이러2라는 모델은 펌프질 따위가 필요 없는 그냥 전자동 물충전 시스템인데다가 실제 총알을 맞은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정밀하고 놀라운 정확도의 파괴력이 응축돼 있어서 동생 머리를 맞췄을 때 그 타격감이란 엄마한테 조금 혼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물탱크의 잔여 상황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표시해주는 터라 마치 최첨단 군사 장비를 다루는 듯한 특별한 감흥마저 느껴지는데, 스파이러는 고도의 전략과 컨트롤이 요구되는 요즘의 FPS 게임 마냥 보통 워터건과는 새로운 차원의 유희를 제공하는 거예요. 빠른 장전의 X샷, 샷건적 포악함의 매력 슈퍼 소커, 프리미엄 전략 시뮬레이터 테크놀로지의 끝 스파이러.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동생을 교육시켜주고 싶으십니까? 미국에 가시면 관광도 좋지만 반드시 워터건 전쟁을 해보시면 왜 그들이 컴퓨터 게임을 그닥 많이 하지 않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동차 창 너머로 경쾌한 롤러스케이트의 바퀴 소리와 함께 오묘한 미소를 띤 얼굴의 점원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이것을 하나의 체험형 패스트푸드라고 부르고 싶어지는데, 마치 7, 80년대 미국으로 돌아간 듯한 레트로한 냄새가 살아있고 메뉴 하나하나들에는 개성이 빡 써 있어서 최고의 인기 브랜드는 못 되더라도 평생 사라질 걱정은 없는 곳, 바로 소닉 드라이브인입니다. 소닉 드라이브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 1953년 오클라호마주의 소박한 마을 쇼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립자 트로이 스미스 시니어는 지방의 어떤 식당을 방문했다가 차량에서 무전으로 주문을 하고 바로 받아버리는 시스템을 발견하고는 돈 냄새를 강하게 맡고 바로 햄버거 가게를 열어버린 겁니다. 이 컨셉 자체부터가 가히 혁명적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소리의 속도처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답시고 직원들에게 롤러스케이트를 신기고 바람을 가르면서 음식을 차로 배달하게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개발해버린 거죠. 인터컴 시스템으로 편하기도 편할 뿐더러 가서 일단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거 히트 치는 거는 뭐 그냥 시간 문제였는데, 여기가 과연 맛은 어떨까요? 제가 소닉 드라이브인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메뉴는 다름 아닌 바로 드링크 쪽인데, 체리 라이메이드, 마치 보석마냥 붉은 빛을 머금은 이 한 잔의 음료는 진짜 이 가게의 정수를 보여주는 맛이랄까요? 무더운 여름날 차 안에서 딱 한 모금 제꼈을 때 들어오는 소닉만 낼 수 있는 이상하게 감미롭고 찌릿한 체리 시럽 플러스 라임 맛은 한 번에 반 컵을 비우고 커다랗게 으허 상남자 소리를 내버리게 하는 마력이 있어요. 오죽하면 소닉의 별명이 얼티밋 드링크 스탑이니까 무려 168만 8,952가지가 넘는 음료 조합이 가능하다는 게 정설이에요. 즉 시럽, 과일, 토핑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무한대로 창조할 수가 있다는 건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비밀 레시피가 하나씩 존재하고는 할 정도로 여기는 음료 먹는 재미가 제대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햄버거는 맛이 없느냐? 내가 치즈버거 속에 그 구릿구릿하면서도 육향이 배어나오는 그러한 스타일이 좋다고 했을 때 아마도 그걸 가장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집이 여기가 아닐까 하는데, 육중하게 더블링 되어 있는 잘 구워진 패티에 치즈가 그야말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오자마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차에서 좀 레스팅을 시켜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 얘가 수분을 조금 머금어서 빵 쪽이 약간
약간 수축하고 쭈글쭈글해지면서 조금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식은 그때 딱 한 입을 물어버리면 얘가 압축된 만큼 더욱 세게 풍미를 뱉어내는데 그 치즈 플러스 육향이라는 것은 진짜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 정도로 훅 쏘는 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쿼터 파운더 코니를 안 잡수고 가시면 큰일이 나는 것인데, 핫도그를 향한 어떤 애정이 약간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미국 가서 관광지를 가실 것이 아니라 소닉 드라이브인으로 직행하셔야 할 만큼 특대 사이즈의 꼬르만 칠리와 치즈가 잔뜩 올라간 이놈은 반드시 드셔보셔야 맞는 겁니다. 그 길이란 무려 30cm에 달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위압감부터가 좀 무서운데, 쿼터 파운드, 즉 113g이 넘는 순수 쇠고기 소시지가 당당하게 실하게 들어가 있어 한입 깨물 때 터져버리는 식감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버니고 소세지고 치즈고 간에 이놈이 내는 특별한 맛의 지분을 거의 다 가져가는 것은 바로 이 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랜 시간 정성으로 뭉근하게 끓여낸 것 같은 이 구수하고도 묵직한 고기 내음,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스모키함과 마늘의 풍미, 그냥 매콤하다고 표현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미국 패스트푸드 칠리의 그 코어한 맛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닉 드라이브인은 컨셉 없이는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아메리카 요식업계의 한 획을 긋는, 보는 맛 먹는 맛을 모두 제공해버리는 체험형 프랜차이즈의 원적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리우드의 나라 미국에서 아마도 가장 예술적인 분야를 논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영화,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을 많이 꼽으실 텐데, 저한테 만약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두말할 거 없이 바로 이 변호사 광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숙하고 진지한 이미지의 한국 변호사들과는 달리 미국 변호사들은 진정한 영업직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촐싹대기 짝이 없으며, 심지어 돈코쇼까지 해가면서 기억에 남는 광고를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변호사가 TV에 광고를 때린다? 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08년 미국 변호사협회는 이런 광고 행위 자체가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라고 규정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변호사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오랜 침묵을 깬 것은 애리조나의 젊은 변호사 존 베이츠와 벤 오스틴이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가 넘쳐나는 미국에서 장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품위는 무슨 개나 갖다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가졌고, 협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광고를 바로 내버리는데 엄청나게 큰 글씨로 이혼, 입양, 파산 이런 식으로다가 자극적이기까지 해버리는 카피라이트로 변호사협회를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협회는 바로 이들을 징계 조치했지만 두 변호사들은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며 무려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패기 끝에 연방대법원은 변호사 광고가 상업적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마치 단단했던 댐이 터지듯이 변호사들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이 끼를 어떻게 숨겼을까 싶을 정도로 바야흐로 변호사 광고의 춘추 전국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미국 변호사 광고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짐 애들러, 데릴 아이작스의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해결사 컨셉입니다. 이 변호사들은 거대 보험사와 기업에 맞서 싸우는 강력하고 저돌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데, 실제로 망치, 불도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출연시키고 남성성의 끝을 보여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는데, 보통 개인상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근한 이웃 컨셉인데, 법은 딱딱하고 변호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역행해버리는 아이디어, 즉 유머를 활용하는 것이죠. 텍사스 로호크의 브라이언 윌슨은 독수리 소리를 내면서 직접 액션을 해버리는 광고로 유튜브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면서 스타덤에 올라 돈을 쓸어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컨셉은 바로 이 세 번째 블록버스터 컨셉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광고비가 오가는 슈퍼볼에서 이런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제작비부터가 미쳐가지고 한 편의 영화 예고편을 방불케 하니까 극적인 스토리텔링, 시네마틱, 감동적인 OST 등 할리우드 DNA 그 자체를 보여주는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지 아익 제이미 카지노라는 변호사는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비극과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담은 2분짜리 슈퍼볼 광고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는데, 이는 단순히 사건 수임을 넘어서 로펌의 브랜드 자체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대중이 잊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광고가 완전 자유롭게 다 해도 된다 식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완전히 금지당하는데, 예를 들어 100% 승소 보장 이런 단어는 당연히 못 쓰고, 심지어 전문가라는 표현도 함부로 못 쓰는데, 그 이유는 특정 분야의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확실히 인증해야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실제로 승소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고객에게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식의 고지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등 수많은 난관들을 모두 피해서 마지막으로 변호사협회에 제출해서 통과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모든 필터링을 다 거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도발적인 광고를 낼 수 있다? 얘네들 천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고 가족의 온정을 나누는 성스러운 시간, 추수감사절의 밤이 깊어감에 따라 미국의 가정들은 평화로운 휴식에 접어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밤의 장막 뒤편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의식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경건한 순례자처럼 혹은 중세 기사처럼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들의 눈은 잠들지 않으며 그들의 심장은 전장을 향한 기대와 불안으로 격렬하게 구동치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집결, 성스러운 밤과 세속적인 욕망의 부조화, 이것은 바로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극적인 제2 블랙 프라이데이의 서막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원은 원래 1960년대 필라델피아의 경찰들이 사용하던 은어에서 비롯되었는데 추수감사절 다음날 연휴 쇼핑을 위해 도시로 쏟아져 나온 인파와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혼란을 묘사하기 위해 검은 금요일이라 칭했던 겁니다. 오전 6시 혹은 그보다 이른 자정, 굳게 닫혔던 상점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 인류 문명이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올린 사회적 규범과 예의범절은 한낱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내팽개쳐지는데 쇼핑몰의 문은 오늘 하루만큼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과 야성의 경계를 허무는 관문이며 일상과 비일상의 단절을 고하는 신호탄이며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개인은 더 이상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 즉 군중이 되어버리는 거죠.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귀스타브 르봉이 그에 져서 군중심리에서 설파했듯 군중 속의 개인은 익명성에 기댄 채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례함과 폭력성이 할인된 가격의 텔레비전을 향한 맹목적인 돌진 속에서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달리기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흡사 거대한 댐에 수문이 열렸을 때 억눌렸던 물이 포효하며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물리적 현상에 가까운데 일단 전장, 즉 매장 내부에 진입한 쇼핑객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제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기에 방금 전까지 문을 향해 함께 돌진했던 동지들은 이제 한정된 전리품을 두고 싸워야 할 경쟁자로 돌변하니 로마의 콜로세움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투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남은 80인치 초고화질 텔레비전 상자를 사이에 두고 두 명의 남성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들의 눈빛에는 양보나 타협의 여지 따위가 당연히 보이지 않고 오직 소유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만이 이글거릴 뿐인 것인데 이들에게 텔레비전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쟁취한 승리의 징표이자 가족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트로피인 것입니다. 이 현상은 희소성의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한정 수량, 오늘만 이 가격과 같은 문구는 우리의 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수록 그 대상의 가치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되어 버리는 평범한 상품을 마치 성배처럼 보이게 하는 연금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이 투쟁이 벌어지는 상품의 종류라는 것이 과거에는 값비싼 전자제품이 주된 목표물이었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양상은 더욱 기괴하고 다양하게 변모해왔는데 2달러짜리 수건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 인형 하나를 두고 벌이는 처절한 사투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클리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 행위로 설명될 수 없는데 이것은 일종의 소비 전염 현상, 즉 옆사람이 무언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갈 때 이성적 판단은 마비되고 막연한 불안감, 나도 저것을 가져야만 한다 따위의 경쟁심이 증폭되어 결국 무엇을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적 물씬 숭배가 빚어낸 가장 그로테스크한 풍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가장 할인율이 큰 미끼 상품은 철저하게 계산된 동선 설계를 바탕으로 매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소비자는 수많은 상품들의 유혹을 지나쳐야만 하고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새벽부터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결국 계획에도 없던 충동 구매로 이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연례적인 아비규환은 21세기 인류를 덮친 전지구적 팬데믹으로 그 열기가 좀 꺼진 느낌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차가운 아스팔트 위가 아닌 광활한 디지털 세계에서 총성 없는 클릭 전쟁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투쟁의 양상은 변했지만 그 본질적인 욕망과 경쟁의 논리는 여전히 건재한 것이죠.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는 어떤 곳입니까? 출출할 때 대충 한 끼 때우기 좋고 전 세계 어딜 가나 최소한 평타는 치는 그놈의 빅맥과 감자튀김으로 대표되는 지독하게 미국적인 자본주의의 맛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 이 맥도날드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근본적인 무기,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소고기 패티를 냅다 빼앗아 버린다면 과연 어떤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기 바로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린, 소는 신성해서 잡아먹지 않고 돼지는 또 더럽다고 잘 안 먹는 그야말로 햄버거의 무덤과도 같은 땅, 인도에 당당하게 깃발을 꽂고 장사를 하고 있는 어찌 보면 대단하고 어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인도 맥도날드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6년 맥도날드라는 글로벌 포식자가 아시아의 거대한 시장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데, 당시 맥도날드는 이미 전 세계를 호령하며 가는 곳마다 M자 깃발을 꽂으면 대박을 터뜨리던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점이었는데, 그런 그들의 발목을 제대로 붙잡는 아주 거대하고 원초적인 장벽이 바로 인도의 종교와 문화, 특히 힌두교도들이 신성시하는 소에 대한 신념이었던 겁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소고기를 팔지 말라니 이건 마치 횟집에서 생선을 팔지 말고 떡볶이집에서 떡을 빼고 장사하라는 것과 같은 실로 사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황당무계한 요구였음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이 장사꾼들이 여기서 포기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들은 소고기가 없으면 닭고기로 하면 되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 아예 인도 시장만을 위한 인도인들의 입맛과 종교적 신념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완전히 새로운 메뉴판을 짜는 그야말로 창사 이래 전례가 없던 거대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고기를 치킨으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돼지고기조차 꺼리는 이슬람 인구를 고려해 돼지고기 메뉴도 전부 없애버리고, 심지어 채식주의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착안하여 채식 메뉴와 비채식 메뉴의 주방을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하고 조리도구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유니폼 색깔까지 다르게 하는 거의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1996년 10월 인도 뉴델리에 문을 연 첫 번째 맥도날드는 전 세계 최초로 소고기 패티를 팔지 않는 맥도날드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사람들은 과연 저 서양 귀신들이 소고기 없이 뭘로 사람들을 홀릴 것인가에 반신반의하며 길고 긴 줄을 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랜차이즈 진출이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의 상징이 힌두 문화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실험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이었습니다. 소고기 빠진 맥도날드의 간판 타자는 과연 누구냐? 빅맥의 그 빈자리를 어떤 배짱 두둑한 놈이 꿰차고 앉았느냐? 바로 이 녀석, 이름부터가 아주 거창하고 위압적인 치킨 마하라자 맥입니다. 마하라자, 인도의 위대한 황제라는 뜻이죠. 이름 한번 기깔나게 잘 지은 데다가 생긴 것 좀 보십시오. 두툼하게 튀겨낸 치킨 패티 2장 사이에 양상추와 양파 그리고 할라피뇨까지 쑤셔 넣고 아주 꾸덕하고 이국적인 향이 물씬 풍기는 주황색의 하바네로 소스를 들이부어 완성한 그야말로 인도 대륙의 기상을 담아낸 듯한 미친 비주얼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입 베어 무는 순간의 느낌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자면, 먼저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 패티의 저항감을 뚫고 이빨이 들어가는 순간 입안에서는 튀김의 고소한 기름맛과 두툼한 닭고기살의 담백함이 1차적으로 훅 치고 들어오면서 곧바로 뒤이어 혀를 냅다 후려갈기는 강렬한 하바네로 소스의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뇌수를 강타하고, 그 혼돈의 와중에 아삭하게 씹히는 양상추와 양파가 간신히 정신을 붙들어 매주다가 마지막에 예상치 못했던 할라피뇨의 알싸한 한 방이 터지면서 입안에서 그야말로 맛의 대폭발, 맛의 전투가 벌어지는 듯한 장엄하고도 혼란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건 향신료의 나라 인도가 자신들의 자존심을 걸고 서양의 햄버거를 재해석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아주 시끄럽고 화려하고 정신없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계속 끌리는 마성의 버거인 것이죠. 빅맥의 빈자리가 전혀 그립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한방입니다. 사실 이 마하라자 맥도 처음부터 닭고기는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양고기 패티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양고기 특유의 그 쿰쿰한 향 때문에 호불호가 너무 갈리니까 결국에는 가장 대중적인 닭고기로 노선을 변경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버거 하나만으로 인도 맥도날드는 자신들이 단순한 흉내쟁이가 아니라 이 시장의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당당하게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백인데 우리 한국인들의 상식 회로를 완전히 불태워버릴 인도 맥도날드의 본체, 바로 채식 메뉴들을 영접할 시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구색 맞추기용 메뉴 한두 개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비채식 메뉴와 동등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비중과 인기를 누리는 채식 메뉴 라인업이 거대한 산맥처럼 버티고 서 있는 곳입니다. 그 선봉장에 서 있는 메뉴가 바로 맥스파이시 파니르 버거입니다. 파니르가 뭐냐? 쉽게 말해 인도의 코티지 치즈인데 두부처럼 생겼지만 식감은 훨씬 단단하고 쫄깃하면서 우유의 고소한 풍미가 응축된 그야말로 두부인 척하는 치즈인 척하는 두부 같은 묘한 매력의 식재료입니다. 바로 그 파니르 덩어리를 통째로 매콤한 튀김옷을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낸 다음 양상추와 마요네즈 소스를 곁들여 빵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 이 버거의 정체인데, 이건 정말이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맛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입 씹으면 파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튀김옷이 부서지면서 그 안에서 수줍게 숨어있던 파니르의 쫄깃하고 꾸덕한 식감이 혀를 감싸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하고 고소한 우유의 풍미가 은은하게 배어나오고, 여기에 맥스파이시 특유의 칼칼한 매운맛과 마요네즈의 부드러움이 더해지면서 고기 한 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버거 이상의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 그야말로 채식의 신세계를 열어주는 맛입니다. 고기 없어서 허전할 것 같다는 편견은 이 버거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박살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도의 서민들을 위한 거의 국민버거라고 할 수 있는 맥알루 티키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알루는 감자, 티키는 동그란 패티를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감자와 완두콩 그리고 각종 향신료를 으깨서 동그랗게 빚어 튀겨낸 패티가 들어간 지극히 인도적인 버거입니다.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저렴해서 주머니 가벼운 학생이나 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컵떡볶이나 피카츄 돈가스 같은 포지션의 메뉴라고 할 수 있죠. 맛은 딱 상상하는 그대로 감자 고로케를 빵 사이에 끼워 먹는 느낌인데, 여기에 토마토와 양파 그리고 새콤달콤한 토마토 마요 소스가 더해져서 의외로 중독성을 자랑합니다. 퍽퍽할 것 같지만 채소에서 나온 수분감과 소스 덕분에 제법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햄버거만 특이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당연히 여기는 그 평범한 감자튀김조차 여기서는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납니다. 피리피리 프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감자튀김에다가 피리피리라는 마법의 가루, 우리나라 양념감자 시즈닝 같은 걸 봉투에 넣고 미친듯이 흔들어 제껴 먹는 건데, 이 가루가 아주 물건입니다. 짭짤하면서 매콤하고 거기에 라임 같은 상큼한 향까지 더해져서 한 번 맛보면 그냥 맹감자튀김은 심심해서 쳐다도 안 보게 되는 무시무시한 중독성을 가진 놈입니다. 맥주 안주로 이만한 게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맛이랄까요? 모든 메뉴 하나하나에 여기는 인도다라는 도장을 쾅쾅 찍어놓은 듯한 이 지독한 현지화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도 맥도날드는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소고기를 버리는 과감한 결단력, 채식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 모두를 끌어안으려는 세심한 배려, 그리고 마살라와 향신료의 맛을 버거에 녹여내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 가장 이상적으로 결합한 아주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피자를 떠올려 보시면은 아마도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떤 토핑을 시킬지 30분은 좋게 고민하다가 배달앱을 켜고 쿠폰을 찾아 헤매고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문 앞에 도착하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그 요리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토핑은 화려해야 하고 도우 끝에는 치즈나 고구마 무스가 가득 차 있어야 하며 갈릭 디핑 소스는 국물처럼 따라와야 하는 바로 그 한국식 피자의 화려한 향연 말입니다. 그런데요, 피자는 기다리는 음식이 아니라고, 주문조차 할 필요가 없는 음식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가게 문 열고 들어가서 지갑에서 단돈 5달러, 한국 돈으로 7,000원쯤 되는 돈을 툭 던지고 30초 만에 뜨끈뜨끈한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을 들고 나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풍경, 바로 리틀 시저스라는 어찌 보면 가장 미국다운, 투박하고 거칠고 효율성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깡패 같은 피자 브랜드의 이야기입니다. 리틀 시저스의 이야기는 피자 가게가 아닌 20세기 초 희망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했던 마케도니아 이민자들의 척박한 삶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주인 마이크 일리치와 마리안 일리치 두 사람 모두 바로 그 마케도니아 이민자의 자식들이었죠. 낯선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내야 했던 그들의 DNA에는 생존을 위한 강인함과 기회를 포착하는 동물적인 감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이크 일리치, 이 양반은 원래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유격수로 뛰며 언젠가 메이저리그 무대를 밝힐 고대했지만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고 야구 방망이 대신 피자 주걱을 잡아야 했던 가슴 아픈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좌절은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 젖히는 법. 그는 4년간 미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끈기를 배웠고 이후 피자 가게에서 일하며 사업의 생리를 빠삭하게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곁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의 계산원이었던 총명하고 야심만만한 여인 마리안이 있었는데 마이크가 야망을 품은 몽상가였다면 마리안은 그 꿈을 현실로 바꿔놓을 숫자에 밝은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환상적인 궁합으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한 쌍의 파트너였던 거예요. 이 둘은 자신들의 전 재산 1만 달러를 박박 끌고 모아 1959년 디트로이트 근교의 가든시티라는 소박한 동네에 첫 피자 가게를 엽니다. 가게 이름은 리틀 시저스 피자 트리트. 여기서 리틀 시저 즉 작은 황제는 마리안이 자기 남편 마이크를 부르던 애칭이었다고 하니 시작부터 달달함이 남달라 버린 거죠. 당시 피자 한 판에 $2 50센트 하던 시절 그들은 경쟁사 피자 한 판 가격에 두 판을 주는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파격적인 피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건 그들의 사업 철학 그 자체였던 게 어떻게든 싸게 어떻게든 많이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을 꿰뚫어보고 가장 원초적인 욕망 즉 가성비라는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공략했던 겁니다. 이 전략은 완전히 먹혀들었고 리틀 시저스는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무서운 속도로 프랜차이즈를 늘려나갔어요. 피자 전략으로 몸집을 한껏 불린 리틀 시저스는 2000년대에 들어서며 그들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피자업계의 모든 룰을 파괴해버리는 희대의 한 수를 던지는데 어찌 보면 현대 경영학의 모든 이론을 비웃는 듯한 지극히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개념 바로 핫앤 레디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피자는 철저히 주문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걸거나 가게에 와서 페퍼로니 피자 한 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도우를 펴고 소스를 바르고 치즈와 토핑을 얹어 오븐에 넣는 일련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상식이었죠. 그런데 리틀 시저스는 이 상식을 아주 박살내버리는 게 왜 기다리냐 그냥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되냐 라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질문에서부터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가능케 한 숨은 영웅이 있었으니 바로 컨베이어 벨트 오븐입니다. 강철의 내장을 가진 쉼없이 불을 뿜는 용과도 같았던 이 기계가 리틀 시저스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한쪽 끝에 날 것의 피자를 밀어 넣으면 이 영리한 오븐이 정확히 계산된 속도와 온도로 피자를 레일 위에서 이동시키며 완벽하게 구워 반대편으로 뱉어내니까 인간의 손맛이나 컨디션에 따른 편차를 원칙적으로 제거해버린 거죠. 덕분에 어떤 매장에서 누가 굽더라도 항상 똑같은 품질의 피자 그것도 분당 수십 판씩 쏟아낼 수 있는 전바점 없는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된 겁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핫앤 레디 모델은 이 컨베이어 오븐을 등에 업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가장 배고픈 저녁 시간대에 페퍼로니 피자를 무한정 구워놓고 고객이 들어오는 즉시 $5에 건네주는 시스템이라 전화 필요 없습니다. 주문 왜 합니까? 이 방식은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 같은 거대 경쟁자들이 30분 배달 보장 같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리틀 시저스는 기다림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하면서 아예 다른 차원의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처절할 정도의 효율성 추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메뉴의 단순화. 둘째, 중앙 공급 식재료. 셋째, 배달 포기. 이 세 가지 원칙은 피자 가격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퇴근길에 지친 미국의 아버지들에게 혹은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에게 리틀 시저스의 핫앤 레디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복잡한 세상사, 피자 하나만큼은 고민 없이 기다림 없이 가장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냥 피자 판매 전략을 넘어 미국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한 실용주의와 효율성의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은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싸고 이토록 빠르고 이토록 단순한 이 피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맛있을까요? 이건 마치 편의점 도시락이 호텔 셰프의 코스 요리보다 맛있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어리석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질문일 겁니다. 먼저 클래식 $5짜리 페퍼로니 피자, 갓 포장한 도로 아스팔트처럼 번들거리는 이 오렌지색 기름, 바로 이것이 리틀 시저스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한입 베어무는 순간 입안 전체를 코팅하며 나는 지금 정크푸드를 먹고 있다는 강렬한 신호를 뇌로 보내는 느낌이랄까요? 소스는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인 토마토의 맛, 도우는 쫄깃하기보다는 질겅거린다는 표현이 더 어울려서 질겅질겅 씹다 보면 턱이 다 아파오는 그런 원시적인 밀가루의 맛. 이건 미식의 영역이라기보다 생존의 장르에 있는 맛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틀 시저스가 이런 원초적인 피자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메뉴판에는 딥 디쉬라는 조금 더 진지한 놈도 있는데 디트로이트 스타일의 사각 피자를 표방하는 이 녀석은 두툼하고 폭신한 도우 위에 치즈와 토핑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소스를
뿌리는 독특한 순서를 따릅니다. 이 피자의 핵심은 바로 이 가장자리인데 팬에 직접 다 바삭하게 눌어붙은 그 치즈, 프리코라고도 불리는 이 부분이야말로 디트로이트 스타일 피자의 영혼이니까 바삭하고 짜고 고소한 이 치즈 크러스트는 $5 피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한 차원 높은 식감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여전히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하죠. 그리고 마침내 리틀 시저스의 진정한 MVP 크레이지 브레드입니다. 피자 시키면 따라오는 덤 정도로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인 게 어떤 이들은 이 크레이지 브레드를 먹기 위해 리틀 시저스에 간다고 할 정도니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빵에 버터와 마늘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루를 사정없이 뿌려넣은 이 단순한 빵 조각은 앞서 맛본 피자의 모든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중독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짭짤하고 고소하고 기름진 인간의 원초적 쾌락을 자극하는 모든 맛이 이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게 이쯤 되면 피자가 크레이지 브레드를 팔기 위한 미끼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리틀 시저스의 맛은 절대적인 미각의 기준으로 평가할 음식이 아닙니다. 상황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게 $5라는 가격과 30초라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 피자는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아니 유일무이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리틀 시저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본질이 무엇이냐고. 피자의 본질이 화려한 토핑과 오랜 기다림 끝에 받는 특별한 요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배고픈 이들의 허기를 가장 빠르고 정직하게 달래주는 따뜻한 한 끼에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리틀 시저스는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을 통해 수많은 미국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들의 위장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혹은 여러분의 혀를 일주일 동안은 휴점시킬지도 모를 한국인이라면 평생 구경도 못해봤을 확률이 99.9%에 달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에서는 거의 김치나 된장급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생긴 건 꼭 무슨 폐 타이어를 녹여서 졸여놓은 것 같기도 하고 혹은 할아버지 구두약통에서나 볼 법한 비주얼을 자랑하는데 이걸 음식이라고 심지어는 잼이라고 부르면서 빵에 발라먹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수억 명이 나 존재한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적응만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바로 마마이트입니다.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호불호가 갈린다는 진부한 표현조차 미안해질 정도로 그 평가가 하늘과 땅끝,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야말로 음식계의 지킬 앤 하이드 박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누군가는 이걸 신이 내린 감칠맛의 정수라며 아침마다 이거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찬양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지옥의 부엌에서 사탄이 실수로 태워버린 양말을 끓인 국물 맛이라며 냄새만 맡아도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정말이지 중간이란 없는 극단적인 반응만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혹은 치명적인 존재가 바로 이 마마이트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의 탄생은 놀랍게도 향긋한 맥주가 콸콸 만들어지던 맥주 공장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세기 후반 독일의 한 똑똑한 과학자 양반 유스투스 폰 리비히라는 분이 우연찮게도 맥주를 만들고 남은 효모 그러니까 이스트 찌꺼기를 그냥 버리기엔 뭔가 좀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이걸 가지고 이리저리 주물럭거리다가 농축시키고 걸쭉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바로 이 마마이트의 서막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산업 폐기물 혹은 가축 사료로나 쓰일 법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맥주 효모 찌꺼기가 한 과학자의 호기심 덕분에 인류의 식탁에 오를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가능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 사업자 놈들이 1902년 영국의 맥주 양조 산업의 심장부와도 같았던 버턴어폰 트렌트라는 동네에 마마이트 식품회사라는 아주 직설적인 이름의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왜 하필 이 동네였냐? 당연히 맥주 공장이 지천에 널렸으니까 원재료인 효모 찌꺼기를 구하기가 동네 슈퍼에서 콩나물 사오는 것만큼 쉬웠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마마이트라는 이 이름의 유래인데 이건 사실 프랑스어로 뚜껑에 있는 큰 냄비를 뜻하는 단어에서 따온 거고 실제로 초창기 마마이트는 바로 그 프랑스식 냄비 모양을 본뜬 작은 도자기 단지에 담겨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투박한 갈색 유리병과는 사뭇 다른 제법 고풍스러웠던 모습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시커먼 스프레드가 본격적으로 영국인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이 효모 추출물 덩어리 안에 비타민 B군이 아주 풍부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게 전쟁터의 군인들이나 물자가 부족했던 민간인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영양 공급원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심지어
영국 정부는 군인들의 배고픈 목록에 이 마마이트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켰고, 멀리 해외에 파병된 군인들에게는 고향의 맛과 더불어 필수 영양소를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작고 검은 단지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생존과 건강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된 참으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녀석인 겁니다. 마마이트 측에서 스스로를 홍보할 때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슬로건이 있는데 바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증오하거나 입니다. 보통의 회사라면 어떻게든 자사 제품을 좋게 포장해서 모두가 좋아해달라고 애원하기 마련인데, 이 배짱도둑한 친구들은 아예 대놓고 우리 거 싫어하는 사람은 있는 거 안다, 근데 어쩌라고, 좋아하는 사람은 미치도록 좋아한다 하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솔직하고 당당한 마케팅이 영국인들의 그 괴짜스러운 유머 코드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마마이트는 문화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 검은 페이스트는 이토록 극단적인 반응만을 자아내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마이트 유전자가 따로 있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마마이트의 맛을 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마마이트를 뱉어내는 건 여러분의 혀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DNA가 거부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마이트를 맛보고 미간을 찌푸리게 되더라도 너무 자책을 안 해도 되는 게,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님 탓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마이트 맛 감자칩은 기본이고, 심지어 마마이트를 넣은 초콜릿, 마마이트가 들어간 땅콩버터 같은 상상만 해도 혀가 얼얼해지는 괴식의 영역에까지 발을 뻗치고 있습니다. 또 한때 덴마크에서는 비타민 과다 첨가를 규제하는 법 때문에 마마이트 판매가 금지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에서는 우리 국민의 마마이트 먹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격렬한 항의가 빗발쳤을 정도로 이 검은 단지에 대한 그들의 애정 혹은 집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 무슨 맛이냐? 이걸 한국인들에게 설명하는 건 평생 된장 구경도 못 해본 서양인들에게 청국장의 오묘한 매력을 설명하려는 것만큼이나 어렵고도 무모한 도전일 것인데, 정말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면 코를 훅 찌르는 아주 진하게 발효된 간장 냄새와 쿰쿰한 메주 냄새가 뒤섞인 듯한,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농축되고 강렬한 효모의 향에다가 질감은 아스팔트처럼 끈적하고 빛을 받으면 흑요석처럼 반짝이는 아주 깊고도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혀끝에 아주 조금, 정말 좁쌀만큼만 찍어서 맛을 보면 첫맛은 마치 혀를 난자하는 것 같은 폭발적인 짠맛입니다. 그냥 소금의 짠맛이 아니라 바닷물을 졸이고 졸여서 만든 소금 결정체 같은 아주 근원적인 짠맛이 혀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짠맛의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아주 깊고 진한 감칠맛, 바로 그 우마미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마치 잘 숙성된 소고기 육포를 100개쯤 갈아서 농축시킨 에센스 같기도 하고, 진한 콩으로 만든 간장과 된장을 한 솥에 넣고 일주일 동안 푹 졸여서 만든 조청 같기도 한 그 복합적인 감칠맛의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구멍으로 넘기고 난 뒤에는 쌉쌀한 다크 초콜릿의 여운과도 비슷한 희미한 쓴맛과 효모 특유의 고소함이 아주 길고도 은은하게 남습니다. 주의사항은 절대로 이걸 딸기잼처럼 푹푹 퍼서 발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죽게 됩니다. 잘 구운 따끈한 토스트에 버터를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바른 뒤 그 위에 마마이트를 나이프 끝으로 살짝만 찍어서 보일 듯 말 듯 아주 얇게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펴 발라야 됩니다. 버터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지방이 마마이트의 공격적인 짠맛과 감칠맛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면서 비로소 그 맛의 조화가 완성되는 아주 섬세하고도 까다로운 녀석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언젠가 마트의 수입 코너에서 혹은 해외여행 중에 이 투박한 검은 단지와 마주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감하게 뚜껑을 열고 그 미지의 맛에 도전하는 모험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멀찍이서 고개를 저으며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마마이트를 사랑하게 되든 아니면 증오하게 되든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본 이상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맛의 기억 하나가 깊게 새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베이컨이 있습니다. 마트 진열대를 가득 채운 각양각색의 베이컨들. 여러분이 김치볶음밥, 파스타 같은 데 넣어 드실 때 과연 어떤 베이컨을 넣어 드시나요? 베이컨이 뭐 거기서 거기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어쩌면 이제껏 베이컨이라고 불러왔던 모든 것들의 기준점이 되어야 할 어떤 절정에 오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맛있다고 요란하게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맛이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때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베이컨이라는 제국의 독재자 오스카 마이어입니다. 이야기는 무려 1883년, 그러니까 조선이 서양과 막 교류를 시작하던 그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에서 건너온 혈기왕성한 이민자 오스카 F 마이어라는 양반과 그의 형제 고트프리트가 시카고의 북적이는 시장통에 작은 정육점을 하나 차렸어요. 처음부터 베이컨을 팔았던 건 아닙니다. 독일식 소시지, 브라트 브루스트, 리버 브루스트 같은 것들이었는데 품질이 기가 막혔다고 해요. 얼마나 깐깐했냐면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동네에서 가장 신선하고 좋은 고기만 골라다가 소시지를 만들었으니 이런 고기 변태들의 가게가 입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겠죠. 이 오스카라는 양반 장사 수완도 보통이 아니었던 게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1924년 드디어 얇게 썬 베이컨을 포장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스카 마이어 베이컨의 시초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육점에서 두툼한 베이컨 덩어리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썰어 먹어야 했는데 일정한 두께로 곱게 썰어서 깔끔하게 포장된 베이컨이라니 이건 그야말로 주방의 혁명이었습니다. 주부들은 환호했고 오스카 마이어의 이름은 마치 품질 보증 수표처럼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마케팅의 귀재였던 셈이죠. 오스카 마이어의 독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36년 아마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성공적인 마케팅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위너모빌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핫도그 모양을 한 자동차였습니다. 길 위를 달리는 8m짜리 핫도그 모양 홍보 자동차라니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위너모빌이 동네에 나타나는 날이면 아이들은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어른들도 신기해서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음식계 최초의 움직이는 광고판이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였습니다. 시각을 잡았다면 이제 청각까지 잡겠다는 이 미친놈들은 1960년대 라디오와 TV를 통해 그들의 전설적인 CM송을 만들어 방송하기 시작했는데 단순하고 중독성 강한 멜로디는 전 미국인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고 오스카 마이어는 식품 브랜드를 넘어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오스카 마이어는 즐거움, 신뢰라는 공식이 단단히 새겨져 있어서 베이컨을 살 때 자연스럽게 노란색과 빨간색 로고가 박힌 그 포장지에 손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마이어 베이컨이라는 놈은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 난리법석이냐, 그 맛의 비밀을 알려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지독한 고집쟁이들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선 돼지의 삼겹 부위 중에서도 가장 품질 좋은 부위만을 엄선하는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그 다음 염지와 훈연 과정에 있는데 이걸 그냥 소금에 절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비법이 담긴 염지액에 돼지고기를 푹 담가서 숙성시켜가지고 이 과정에서 고기 깊숙이 짭짤하면서도 복합적인 풍미가 스며들게 만들고 마침내 진짜 나무, 주로 히코리나 사과나무 칩을 태워서 피워 얼린 그윽한 연기로 오랜 시간 훈연을 합니다. 인공적인 향을 입히는 게 아니라 진짜 연기가 고기의 모든 섬유질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그야말로 영혼을 뒤흔드는 스모키한 향을 만들어내는 거라 이 과정을 거치면서 베이컨은 아름다운 심홍색 빛깔을 띠게 되고 지방은 더욱 고소한 풍미를 머금게 되는 거예요. 기계를 찍어내듯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의 작품을 빚어내는 것과 같으니까 이 지독한 장인 정신이 바로 오스카 마이어 맛의 근간인 겁니다. 차가운 팬 위에 오스카 마이어 베이컨을 한 줄씩 서로 겹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약한 불로 서서히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 마법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조용하던 베이컨이 이내 나른한 한숨을 쉬듯 기름을 살짝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온도가 오르면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본격적으로 몸을 뒤틀기 시작하면서 마치 프라이팬 위에서 벌어지는 한편의 격렬한 현대무용처럼 파다닥거려요. 붉은 살코기 부분은 더욱 짙은 갈색으로 변해가고 하얀 지방 부분은 투명하게 녹아내리면서 고소한 기름의 강을 만들어낼 때 바로 이때 뒤집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이 다시 한번 열기와 만나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죠. 집안 전체에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짭짤하고 스모키하고 고소한 향기가 가득 찹니다. 잠자고 있던 모든 식욕을 깨워 일으키는 아주 원초적
인상적이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잘 구워진 오스카 마이어 베이컨은 한쪽 끝을 잡고 들어 올렸을 때 힘없이 축 처지는 게 아니라 마치 잘 갈아버린 칼처럼 빳빳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파삭하고 경쾌하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가장 먼저 혀를 때리는 것은 아주 강렬하고도 기분 좋은 짠맛입니다. 오랜 시간 숙성되고 훈연된 깊은 풍미가 응축된 아주 고귀한 짠맛이요. 그 뒤를 이어 씹으면 씹을수록 지방의 녹진하고 고소한 맛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데 감히 표현하길 마치 잘 숙성된 치즈나 버터 같은 풍미까지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그윽한 히코리 나무의 훈연향이 이 모든 맛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140년 전 시카고의 작은 정육점에서 시작된 이 짭짤한 예술작품, 아직 오스카 마이어 베이컨의 진정한 맛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포장지를 뜯고 팬 위에 올려 그 소리와 향기와 맛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투박하지만 솔직하고 강렬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 그것이 오스카 마이어 베이컨의 본질입니다. 방금까지 평범했던 식탁이 이 붉고 흰 줄무늬 하나로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